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미끄러져 2,5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인 영향입니다. 은행들이 올해 임금을 2.8% 올려 작년보다 인상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성과급과 각종 현금성 복지도 확대되는 추세로 돈잔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블랙박스에서 마지막 4분간의 비행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 관련 소송 결론이 오는 3월로 2달 미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신제품 출시 이후로 재판이 밀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미국발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환율이 급등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오전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98% 내린 2,490.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00선을 하회한 건 3거래일 만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651억 원, 기관이 1,696억 원 매도 우위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장보다 0.93% 내린 711.18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은 3%에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8.2원 오른 1,473.2원으로 출발해 1,47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호조 우리 시간으로 지난 주말에 발표됐는데 여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작년 12월 비농업 고용이 전달 대비 26만 6천 명 늘면서 시장 예상치인 16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증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엔비디아, AMD를 비롯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2% 급락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될 물가 지표까지 예상보다 높을 경우 금리 인하 비관론에 따른 증시 약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치솟는 금리와 물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누적된 통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상황 보면 특히나 외식 물가가 심각했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외식 물가 누적 상승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 물가지수는 121.01로 전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3% 이상 상승하며 2012년 이후 12년째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외식 메뉴별로 보면 도시락 가격이 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떡볶이와 햄버거, 김밥 모두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치킨을 비롯해 칼국수와 냉면, 쌀국수 등 큰 부담이 아니었던 점심 면 요리들도 4%대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체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대체 장소인 구내식당 물가도 크게 올랐죠. 네, 지난해 구내식당 물가가 1년 사이 6.9%나 올라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간편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편의점도 가성비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편의점 도시락은 4.9%, 삼각김밥도 3.7% 올랐습니다.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식재료 가격 상승에 불안한 국내 정세로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런 물가 상승세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 역시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소비의 감소 규모가 IMF 시절을 넘어서 카드 대란 사태 이후 가장 컸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가 1년 전보다 2.1%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 마이너스 3.1%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등 이 내구재는 물론 의복 등 준내구재, 또 음식료품을 포함한 비내구재 모두 소비가 줄었는데요. 준내구재가 마이너스 3.7%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내구재가 같은 기간 마이너스 2.8%, 비내구재가 마이너스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모든 상품군의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지난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과거 1998년 IMF 위안위기 때 모든 상품군의 소비가 마이너스였다가 이듬해 반등했던 걸 감안하면 당시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셈입니다. 또 소비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 소비 둔화세도 뚜렷했는데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던 서비스 생산은 2022년 마이너스 6.9%로 정점을 찍고 2023년 3.4%로 반토막이 난 뒤에 지난해 11월까지는 1.5%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그리고 앞으로가 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상황입니다. 12월 비상계엄 사태, 또 올해 초 무한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파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해 이 4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1%대 안착한 물가가 고환율 등의 여파로 12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해 오름폭이 확대돼 이 내수 회복을 제약할 거란 우려 또한 나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까지 힘입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했던 은행들은 올해도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또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은행별로 속속 임금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고 있죠. 네, 5대 은행 중 아직 임금 단체 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의 임금이 2.8% 인상됩니다. 지난해 2% 올랐던 것에 비해 인상폭이 더 확대된 건데요. 성과급도 일제히 확대됐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올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80%를 책정했고 복지 포인트를 비롯한 현금 지급액도 50만 원에서 150만 원씩 늘렸습니다. 농협은행은 통상임금 200%에 현금 300만 원을 유지했고요. 국민은행 노조는 성과급으로 임금 300%와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상생금융을 그렇게나 강조했지만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실적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누적 순이익은 11조 7,800만 원대로 1년 전보다 4%인 약 4,6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예대 금리 차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 은행권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 금리 차는 1.41%포인트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약 29조 1,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이었던 출산 경조금도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 등 기존의 5배로 높였는데요. 다른 은행들도 육아기 단축 근로를 확대하고 출산 난임 휴가도 늘리는 등 일제히 복리후생 개선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대통령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집행에 나설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일단 체포영장 관련부터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입장문을 냈죠. 네, 윤 대통령 측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관할 것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 지시하고 동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를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째입니다.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전임 경호처장의 사태로 수장이 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만약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차장을 우선 체포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수처는 오늘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협조 요청 공문을 어젯밤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절을 지키고 있는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도 진행이 되죠. 네,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쟁점 사항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김영두,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가 본격 이뤄지는 건데 국회가 소추한 다른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도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충돌하기 전 4분간의 기록이 블랙박스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자료를 보존하는 게 블랙박스의 존재 목적인데 사고 여객기에선 그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윤지혜 기자. 네, NG입니다. 네, 일단 발표된 현재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현장에서 비행자료 기록 장치 FDR과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CVR 2개를 수거했는데요. 조사위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즈에 충돌하 계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서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는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추락 직전 기록의 부재로 진상규명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블랙박스의 작동이 멈추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어떤 상황으로 추정됩니까? 네, 블랙박스로 불리는 FDR과 CVR은 1100도 고온에서 1시간 이상 버티고 큰 충격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4분간 블랙박스의 작동이 멈춘 건 기체 내 모든 전원이 셧다운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사고 항공기엔 블랙박스의 비상용 배터리 역할을 할 보조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상 보조 배터리 설치 의무는 2018년부터 시행됐는데 이번 사고기에는 그 이전에 제작돼 보조장치 장착이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블랙박스는 제 기능을 해야 하는 게 필수적인 만큼 규정 미비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윤지혜입니다. 새해 들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방어가 이루어졌던 서울도 평균 매매 가격이 한 달 새 1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평균 9억 9,518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억 3,700만 원이나 낮아졌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23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덜 민감한 강남권마저 거래가 위축되면서 실거래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는데요.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9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40억 원에 거래됐는데 전달 거래건보다 2억 원 이상 싸게 팔렸습니다. 또 강동구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8월 중순 17억 3천만 원에 팔린 이후 지난달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상계주공 7단지 전용 면적 41제곱미터가 이달 4억 7,500만 원에 팔렸는데 6개월 전보다 3,500만 원 떨어졌습니다. 네,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네,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집값 약세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시행과 유주택자 대출 억제로 매수 심리가 쪼그라든 가운데 지난 연말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인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9,216건을 찍고 나서 9월 이후 넉 달째 월 4,000건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 지난주 97을 기록했는데 7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당국의 대출 억제가 시작된 지난해 8월 말 8만 건을 넘었고 현재는 9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퇴자산가들이 적잖게 포함돼 있어서 소득 대신 재산을 기준으로도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 계산법에 빈부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입니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에게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에 따라 건보료를 물립니다. 재산의 경우 세대별 과세 표준액에 재산 기본공제 후에 남은 금액을 과표에 따라 60등급으로 환산 후 등급별 점수를 내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재산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른바 재산보험료 등급제인데요. 최저 등급 1등급의 점수는 22점인데 여기에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 가구의 재산보험료는 월 4,580원이 됩니다. 문제는 등급별 재산보험료를 만원 단위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원으로 재산 등급이 낮은, 즉 재산이 적은 가구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재산 최저 등급 1등급에서 만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최고 등급인 60등급은 0.63원에 불과합니다. 최저 등급의 재산 만원당 보험료는 최고 등급과 비교해 무려 31배에 달합니다. 네, 이걸 개선하려면 제도 자체를 고쳐야겠네요. 네, 소득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재산보험료에도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산보험료를 재산과표에 비례해서 매겨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건보당국은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그간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야디의 우리나라 판매를 위한 정부 인증이 오늘 중 마무리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형 전기차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문턱을 낮췄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일단 비야디는 소형 전기차로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주춤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을 낮춘 소형 전기차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 시장 경쟁이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늘 비야디 국내 첫 모델인 아토3에 대해 배출가스 소음 인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증을 통과하면 산업부의 에너지 효율 인증, 국토부의 재원 통보에 이어 굵직한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신고 등 나머지 절차도 문제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토3는 관세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 3천만 원 중반대 가격이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가격대 결정의 핵심이 될 보조금의 경우 재활용 부품이 적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1회 충전 주행거리도 환경부 기준을 밑돌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조금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정부가 대형 전기차에 혜택을 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산업부가 이달 초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요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중형, 대형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킬로와트 시당 3.7km 이상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측간거리 3,050mm가 넘는 대형 전기차는 킬로와트 시당 3.4km만 충족해도 친환경 차량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축간거리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차는 킬로와트 시당 4.2km를 넘도록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개별 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 만큼 이번 조치는 대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아이오닉 9과 기아차의 EV9 등이 대형 전기차로 이번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3년 전 삼성전자 갤럭시 S22 스마트폰이 발열과 성능 저하 문제로 소비자 공분을 샀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삼성의 새 스마트폰 출시 이후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해당 재판의 변론 종결이 2달 더 밀렸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비자 1,88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오는 3월 13일로 변경됐습니다. 당초 지난 9일의 예정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2달 이후로 기일이 새로 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도 다음 달 초 갤럭시 S25 출시 뒤인 4월 이후로 수년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스마트폰 판매 부진을 겪는 삼성으로서는 S25 신제품 발표와 출시를 앞두고 악재를 소화하는 추가 부담을 덜게 된 겁니다. S22는 당시 게이밍 성능 논란으로 소비자 기만 공분을 샀고 한종희 부회장과 노태문 대표가 모두 공식 사과에 나서는 등 몸살을 겪은 바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삼성이 휴대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게임 최적화 서비스 이른바 GOS를 의무 탑재하고도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정위도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으로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여전히 심사보고서 상정 전 단계, 그러니까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보고서 상정 이후에 심의를 통해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가르게 되는데 조사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심의 절차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소비자 손배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작년부터 올해 달라지는 것들로 많이 소개된 내용인데 일부 은행에서 반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어디서 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올랐습니까? 기존 혜택을 줄여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오른 건데요. 우리은행은 분양아파트에 대한 입주자금 대출, 즉 잔금 대출의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범위를 3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약 30% 정도 오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가령 3억 원의 잔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후 1년이 지났을 때 3억 원을 전액 상환한다면 기존엔 이 대출금의 30%를 제외한 2억 1천만 원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적용됐는데요. 하지만 앞으론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155만 4천 원에서 199만 8천 원으로 오릅니다. 공교롭게도 혜택 축소가 시작된 오늘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낮아진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별 주담대에 적용하는 중도상환 해약금 요율과 자유상환 비율을 집단대출에도 통일해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점상 손해를 돌려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은행도 오늘부터 주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10%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제도를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국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정책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이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의 근거 규정을 지난해 7월에 개정한 만큼 당국의 정책과 상관없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은행들이 기존에 제공하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은행들 전체적으로는 시중금리 하락에도 높은 대출금리를 고수하던 은행들이 이제야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뒤늦게나마 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대출의 가산금리가 낮아진다고요. 네, 신한은행이 반년 만에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가산금리는 0.1%포인트 낮아지고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는 0.05%포인트 내립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0.2%포인트,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0.3%포인트 낮아집니다. 예컨대 전세자금 3억 원을 금리 4.5%에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빌린다면 매달 112만 5천 원씩 내야 했던 이자를 이젠 10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그간 서로 눈치만 보던 은행권에서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은행은 앞서 이달 초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09%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신한이 포문을 열었는데 나머지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현재까지는 확정된 인하 계획은 없다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금리를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은 예대 금리차가 커지면서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명분으로 내세우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도 연초가 되면서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된 데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도 감소 추세라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연초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적 방어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금리 인하 경제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위즈 류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개포 1동과 4동, 도곡 2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오늘 한낮에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이 6도, 부산 8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낮부터 눈비가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오후에도 탁하겠습니다. WHO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환경부 기준으로는 중서부 지역과 남부 곳곳으로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주말에도 탁한 공기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